자, 이 시간부터는 부동산 정책론 보십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부동산 입지론까지 마무리했었고요. 자, 정책론 들어갈 텐데 부동산 정책 여러분들 교재는 260페이지부터 설명드릴 텐데, 자, 부동산 정책 했을 때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적인 노력, 이것을 부동산 정책 그러거든요.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먼저 부동산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이어서 부동산 정책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보면 260페이지 보시면 크게 이제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로 구분된다. 이 부분은 출제비도 높은 거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인식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토지 문제, 주택 문제 구분되는데, 토지 문제 중에서는 이제 토지의 부족 문제, 그리고 집가구 문제, 그리고 집가구의 폐해. 만약에 부동산 문제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이 집가구의 폐해, 집가가 그 정상적인 가격도 높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정도의 인식 아주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땅값이 자꾸 오르면 이제 투기 심리가 만연되고 사유 불평등이 심화되고 공공유지 확보가 어렵다. 왜냐하면 공공유지 확보하려면 수용을 해야 되는데 땅값이 비싸면 어때요? 보상을 많이 해야 되니까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 왜? 토지는 생산 요소 중에 하나인데 생산 요소인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생산비가 증가되면서 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주택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미친다. 왜? 땅값이 비싸면 그만큼 택지 취득이 어렵고, 그에 따라서 택지 가격이 상승하면 그에 따라 주택 가격도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에 악영향, 너무 지나치게 고층화되고 과밀화된 이용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집가구의 병폐, 집가구의 폐해 쭉 정리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 그 다음에 토지 투기 등등 있는데 참고만 해두시면 되고, 토지 문제에서는 집가구의 폐해 정도가 어떤 것이 있는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나라의 토지 문제에서 토지 수요의 편중 등등 했는데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쭉 인식만 하면 될 것이고, 262페이지 보시면 그 참고에 로렌츠 곡선이 있고 진위계수 수 있는데 이것만 간단하게 확인만 하시게요. 자, 로렌츠 곡선을 잠깐 보면 간단하게 그랬는데, 세로축이 소득의 누적 점유율, 그리고 가로축이 인구의 누적 점유율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이 둘의 관계가 대각으로 직선인 경우, 이렇게 그림처럼, 이 얘기는 인구 10%가 소득이 10%, 인구 20%가 소득이 20%, 인구 50%가 소득이 50%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완전한 평등을 의미해요. 이 관계가 대각일 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완전한 평등은 거의 없는 것이고, 통상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이것이 바로 로렌츠 곡선.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인구 50%가 소득의 22%, 그럼 나머지 50%가 소득의 78%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또 그러면 이 점의 의미는 인구 70%가 소득의 42%, 나머지 30%가 소득의 58%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요 로렌츠 곡선의 배가 많이 불릴수록 그만큼 불평등도는 더 심해진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둘의 관계에 따라서 나타나는 곡선이 바로 로렌츠 곡선이고, 진위계수는 그림으로 본다면 이게 A, B, O 그러면 삼각형 A,
B5분의 요 빗금친 부분의 면적의 비율이 바로 진이겠어요. 그죠? 삼각형 요 부분 대비 요 빗금친 부분의 면적의 비율이 바로 진이겠는데 그러면 당연히 대각으로 직선이면 완전 평등이었잖아요. 그러면 분자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럼 진이겠은 0에서 1까지. 0이는 완전 평등이고 1이라는 것은 다 찼다는 얘기잖아요. 완전 불평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요 빗금친 부분의 면적의 비율이 넓을수록 불평등은 더 심해진다는 얘기죠. 이게 로렌츠 곡선의 배가 많이 불릴수록 진위 개수가 2대 가까울수록 그만큼 불평등도는 더 심해진다. 그 정도만 간단하게. 그럼 진위 개수가 높다. 로렌츠 곡선의 배가 많이 불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의 분포가 아니면 토지 부동산의 보유 분포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 소유가 편중돼 있다. 부가 편중돼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정도의 인식만 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선에서 맞추면 확인만 하시면 되지 출제와는 큰 관계가 없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주택 문제에서는 주택의 사유적 문제 그리고 넘어가서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 구분되어 있는데 양적 문제는 주택의 부족 문제, 질적 문제는 낮은 주거 수준 문제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양적 문제는 주택이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또 주택이 있긴 해도 주거 수준이 너무 열악한 것이 질적 문제인데 그러면 집이 없거나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 수준이 열악한 경우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죠. 따라서 그 주택 문제는 빈곤 문제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택 문제 해결할 때는 양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구매 능력이 없으면 말 그대로 그림에 떠이거든요. 따라서 그 빈곤 문제와 연계해서 소득도 향상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책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주택 문제 해결에 접근할 때는 양적 질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수준 향상 등의 여러 가지 빈곤 문제 해결에도 같이 병행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인식만 간략하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의 특징, 악화 성향, 비가역성, 지속성 그리고 해결성의 다양성 했는데 의미만 확인. 악화 성향은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방치하면 더 나빠진다. 이게 악화 성향. 비가역성은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발생이 일단 되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비가역성. 가령 즉각 한번 상승해버리면 다시 상승하기 이전 상태로 끌어들이기가 어렵다. 이것이 비가역성. 그리고 지속성은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지속된다. 가령 자 양적 문제 해결하면 그다음에 뭐가 나? 시간이 흐르면서 질적 문제 같이 또 나타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지속성. 또 토지는 부증성의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토지 부족 문제는 계속 이어질 수 있죠. 이것이 지속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결수단의 다양성. 이것은 부동산 정책은 어느 하나만 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선이 있다. 종합정책의 성격을 갖는다. 그 정도만 딱 정리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문제의 특징까지 간략하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부동산 문제 부분은 출제빈도 높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인식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다 쓸데없이 막 시간 많이 투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자, 그 정도 확인하고 자, 이어서 이제 266페이지 부동산 정책 그러는데 자, 이제 흐름 한번 봐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공적인 노력이다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이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가 하는 걸 알려면 먼저 부동산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동산 문제를 배웠고 이어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부동산 정책은 결국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서 여러 가지 규제, 통제, 간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바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바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인데 그러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는 어떤 것이냐? 자, 일단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방치하면 더 악화되기 쉽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 이것이 정책의 흐름인데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크게 이유란다. 그 형태는 크게 세 가지. 직접적 개입이 있고 간접적 개입이 있고 나머지 토지 이용 규제 이런 것이 있다.
자, 여기서부터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이거든요. 사례로 직접적 개입의 사례가 어떤 것이 있고 간접적 개입의 사례가 어떤 것이 있고 토지 이용 규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거 구분하는 거 중요한데 먼저 직접적 개입.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서 규제하는 거. 이것이 직접적 개입이죠. 결국은 자, 시장은 뭐 하는 공간이에요? 사고 파는 공간이죠. 수요자와 공급자가 사고 팔고 하는 공간이 바로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정부가 직접 시장에 들어가서 사고 팔고, 이 말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가격 통제 등의 시장 기능을 일부 인수하는 것. 가격 통제 등의 시장 기능을 일부 인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직접적 개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 봤더니 거기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도시 재개발, 토지 은행제도, 공영개발, 공공임대보유제, 공공투자사업 소유권 규제 이런 거. 아니면 가격 통제. 이런 것이 바로 직접적이에요. 여러분들 재개발, 개발하는 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부가 땅을 확보해서 개발해서 다시 팔아먹잖아요. 사고 팔고, 하여튼 정부가 사고 팔고 하는 행위가 있으면 다 직접적 개입이라고 보시면 돼. 이거 따로 암기하지 마시고 사고 팔고 또 거기다가 통제, 가격 통제나 소유권 통제, 이것이 직접적 개입이고, 즉 수요 공급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간접적 개입은 직접 수요 공급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즉 시장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놔두고 직접 사고 팔고 들어가는 거야. 아니고 말 그대로 유각에서 수요 공급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면서 개입하는 것이 간접적 개입. 예컨대 뭐 금융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세제, 조세제도죠. 아니면 보조금 지원, 부담금 부과, 이런 것이 바로 간접적 개입. 이렇게 직접 사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구분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토지 이용 규제. 이것은 이제 용도 지역 지구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 규제는 이것이 이제 토지 이용을 갖다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에 통제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용도지역 지구제, 건축 규제, 토지 이용 규제, 아니면 각종 인허가, 토지 이용 계획, 이런 것이 바로 토지 이용 규제해서 이것이 세 번째로 설명되는 것인데, 이것이 출제가 제법 잘 되는데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직접적 개입의 사례가 어떤 것이 있고 간접적 개입의 사례가 어떤 것이 있고 토지 개입의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걸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용을 보고 사고, 팔고, 통제하는 것이 가격 통제나 수익권 통제에 있으면 이것은 직접 개입이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니면서 개입하는 것은 간접적 개입이고, 여러 가지 용도지역 아니면 여러 가지 토지 이용 규제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토지 이용 규제, 용도지역 지구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이런 것이 바로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내용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이렇게 직접적 개입이 됐건 간접적 개입이 됐건 아니면 토지 이용 규제가 됐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내지는 필요성, 크게 두 가지. 정치적 기능이 있고 경제적 기능이 있더라. 정치적 기능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회적 목표는 형평성일 수도 있고 효율성일 수도 있고 기타 다른 것일 수 있고, 이 말은 그 사회적 목표라는 것은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정치적 기능. 그러면 그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느냐? 저소득층에게, 정부의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싸게 비싸게? 싸게. 그렇죠. 저소득층한테 하는 거니까 싸게 해서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전반적인 주거 형평성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기타 뭐 소득 재분배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 정부 개입의 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경제적 기능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한다. 그러면 시장의 실패가 뭐냐? 시장의 실패는, 자, 시장은 뭐 하는 공간? 사고, 팔고. 그죠? 수요자와 공급자가 사고, 팔고 하죠? 즉, 사고, 팔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균형이 형성되고 그 균형과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자원이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되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시장의 실패. 이게 보통 이제 우리 시장에서 보면 수요와 공급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균형에 이르고 균형 가격으로 거래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균형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인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가격이 더 비싸면 남아들고 가격이 너무 싸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발생하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고 이것을 이름에서 뭐라고 한다? 시장의 실패,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시장의 실패. 그래서 우리 그 개념을 한번 보니까 269페이지 제일 위에 2번 볼까? 1번에 2번 시장 실패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기구에 맡겼을 때 시장기구에 의한 자동 조절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실현되지 못해서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것을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그리고 그 원인에는 외부 효과, 공공재, 시장의 불안전성, 정부의 불안전성과 정부의 비대칭성 이런 것이 있다 그랬네요. 자, 시장 실패 의미만 먼저 확인하고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불균형 상태에 있는 거 남아돌고 있거나 부족하거나 아니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면서 시장의 실패라고 하고 이런 시장의 실패가 발생했을 때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이 말은 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 혹은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 해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 세 가지 확인하고 이유는 두 가지 있었는데 특히 경제적 기능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데 그러면 시장의 실패 원인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걸 알아보고 그 원인에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안들 개입하는 형태들을 한번 알아보자. 자, 그러면 시장 실패 원인을 봤더니 첫 번째가 시장의 불안전성, 즉 불안전 경쟁 시장. 대표적인 것이 독과점 이런 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독과점. 특히 독과점은 규모의 경제에서 발생한다. 자, 규모의 경제는 뭡니까? 생산 규모가 커지면 생산 단가 절감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 규모의 경제거든요. 그러면 대기업의 경우 생산 규모가 크죠. 그러면 그만큼 생산 단가를 줄일 수가 있고 그만큼 생산성을 높여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생산 단가를 줄이면 그만큼 생산물의 가격도 낮출 수 있거든요. 낮춰버리면 다른 중소기업들은 이걸 버틸 수가 없으니까 하나 둘씩 도산되면서 결국 센 놈 하나만 남네. 그죠? 이것이 바로 독점이 이루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에서 독점이 발생하고 그 독점하면 지만대로 가격을 어때 올렸다 내렸다 막 하면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시장의 실패 원인 된다 하는 것이 딱 설명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공재 그 269페이지 보시면 2번 보면 위부효과 설명했는데 자, 위부효과는 좀 이따 한꺼번에 설명드리려 해요.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공공재. 공공재가 시장의 실패를 야기하는 요인들인데 공공재는 개념이 어떤 경제 주체에서 그 재화가 공급되면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 그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재화 이것이 공공재. 다시 어떤 경제활동의 주체에서 그 재화가 공급되면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 그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재화 이것이 공공재.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국방, 뭐 치안 등등등등 이것이 바로 공공재. 또 뭐 있을까? 뭐 가로등도 있을 수 있고 등등 많겠죠. 이것이 공공재. 자, 그러면 도서관도 일반 아무나 쓸 수 있는 도서관도 마찬가지 공공재. 자, 그러면 이 공공재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이 있더라.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이 있더라. 먼저 비배제성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비용을 지불하거나 지불하지 않았건 어느 누구도 그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 이것이 비배제성이에요. 비경합성은 이것이 이제 그 교재 한번 볼까요? 자꾸 이것만 하면 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떠한 개인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개인의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다. 여러분 260회 제일 밑에 보세요.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이란 한 개인이 소비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다른 모든 개인이 얻는 이익을 감수시키지 않는다. 이것이 비경합성 그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그 TV에서 공중파에 나오는 드라마, 이것은 돈 낸 사람만 보는 것이라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재밌어. 이것이 바로 공공재. 자, 그러면 돈 낸 사람만 봐요. 아무나 다 볼 수 있어요. 돈 내지 않고도 아무나 다 볼 수 있죠. 즉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소비로부터 배제되지 않아. 이게 비배제성. 비경합성은, 자, 제가 그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화면이 까매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합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비경합성이에요. 사적재는 아무나 써요. 돈 내고 사서 써야 돼. 돈 내고 사서. 돈 지불하지 않으면 사용이 배제돼 버려요. 배제성이요. 또 만약 이 옷은 제가 사서 입은 옷이거든요. 그러면 이 옷은 제 거니까 제가 입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경합해요. 근데 공공재는 아무나 자유롭게 배제되지 않고 경합하지 않고 아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는 재와 이것이 공공재.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무임승차가 가능해요. 돈 내지 않고도 쓸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필요하기는 한데 내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소비하겠다, 사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하지를 않아요. 의사표시하지 않다 보니까, 자, 이거 필요한 사람 많이 있는데 이거 살 사람, 그러면 어때요? 손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손들어? 미쳤다고 손들어. 돈 내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즉 적극적으로 수요 의사 표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살 사람이 별로 없네 하고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적정 생산량보다 더 과소 생산돼요. 무임승차 가능하면서 이것이 과소 생산된다. 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과소 생산되면서 적정 생산보다 적게 소비되죠. 적게 생산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제대로 충족할 수가 없으면서 시장의 실패 원인 된다. 이것이 바로 공공재로 인한, 공공재 성격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 원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의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 자, 이것은 뭐냐면 정보가 완전하고 공유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정보를 통한 초과인이 발생할 수 있고 정보 비용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러면서 자원의 적정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 정보의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역선택이나 아니면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실패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가령 어떤 그 부동산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A 상품이 있고 B 상품이 있는데 A 상품은 아주 품질이 우수해요. 아주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 개발 사업이에요. 근데 B 부동산은 이것은 함정이 많아요. 화면처럼 뻘건해요. 함정이 많아. 이거 잘못 사면 돈이 묶이면서 이제 회수도 어렵고 굉장히 복잡해져 버려요. 자, 그런 것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일반 소비자는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보니까 아는 사람만 알아요. 완전히 공유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아주 품질이 우수하니까 굳이 많이 광고할 필요가 없어. 그냥 놔둬요. 근데 이것이 이제 거의 그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걸 포장을 많이 해서 아주 과대 광고를 많이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같이 모르는 일반 그 개인들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솔깃하거든. 실제는 어느 게 좋은데? A가 좋은데. 근데 겉보기에는 이게 훨씬 솔깃하거든요. 정보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인 A를 선택해야 되는데
정보를 모르고 있으니까 안 좋은 B를 선택해버려요. 역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속았구나 그러는 것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한번 속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때? 시장 기능을 믿을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역선택 의뢰된 시장에 실패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해이는 뭐냐면, 예컨대 어느 부동산 투자회사에다가 투자자가 많이 있단 말이야, 주주가. 근데 이 투자해서 운영하는 그런 그 운영자, 경영자, CEO죠. 경영자는 당연히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회사 운영에 관한 모든 것들은 일반 주주들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근데 경영자는 잘 알거든요, 지금. 그럼 이 사람이 경영하면서 일반 주주를 위해서 아주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다든지, 빼돌린다든지, 그죠? 그러면서 주주들의 이익을 반하는 행동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도덕적 해이지. 그러다 보면 이제 주주들이 나중에 속고 나면 시장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데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면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시장의 실패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정보가 어느 한쪽으로만 편제되어 있다 보니까 잘못 선택되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면서 시장 기능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고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시장의 실패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 원인 되는데, 일단 시장 실패를 수정해서 정부가 개입하는데 시장 실패 원인 되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꼭 체크. 시장의 불안전성, 공공재정 성격 때문에 과소 생산되면서 시장의 실패, 그리고 정부의 불확실성과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면서 시장의 실패 원인 된다. 여기까지. 그 이제 마지막으로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 원인 되는데, 자, 외부 효과의 개념부터 확인해 봐요. 자, 외부 효과는 교재 한번 볼까요? 271페이지 중간쯤 있네. 거기 보니까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활동의 주체가 시장규를 통하지 않고 다른 쌍방이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주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 해주지도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외부 효과. 근데 이건 특히 부동성으로 인한 현상이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적 활동이 시장규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으면서 혜택이나 손해를 주면서 대가나 보상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한다. 다시, 시장규를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주면서 그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외부 효과의 개념을 서술하면서 틀린 거 찾을 때 거래 당사자 아니고 의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대가나 보상하지도 받지도 않는 것이 외부 효과인데, 혜택 또는 이익을 주는 것이 정의 외부 효과, 그리고 손해를 주는 것이 바로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더라. 그럼 이제 먼저 생산 과정에서 외부 효과, 생산 과정에서 그리고 소비 과정에서, 마찬가지 생산 과정에서 그리고 소비 과정에서 외부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장 실패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잠깐 봐요. 가령 먼저 생산 과정에서 부의 외부 효과 발생하는 경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자, 어느 지역이 주거지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 근처에 공해를 발생하는 시멘트 공장이 들어섰다. 공해를 엄청 발생하게, 시멘트 공장 하게 되면 뭡니까? 뭐 소음 공해하다가 먼지 공해, 말도 못해, 빨래도 못 널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공장 폐수도 막 발생하고, 그리고 또 대형 트럭들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도 파손하고. 자, 그러면 그 사고 위험도 크고. 그러면 주거지가 잘 발달된 동네에 공해를 발생한 시멘트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그러면 시멘트 공장이 들어서면서 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익 줘요, 손해 줘요? 손해 줬죠. 그럼 이것은 정의 부의 위부효과가 되는 거예요. 시멘트를 생산하면서, 그러면 시멘트 생산하면서 이 시멘트 생산 공장하고 이 주거지 사람은 직접 거래 당사자가 아니요. 이거 딴 데 다 팔고 있잖아요. 직접 거래 당사자 아닌 거예요. 제3자이면서. 그러면서 시멘트 공장에 처음에 들어올 때 처음부터 이 동네 사람들 연맥에 다 들어와요. 그건 아니거든, 목적은. 그죠? 본의 아니게 피해드렸습니다. 그러는 것이지 처음부터 의도하고 들어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시멘트 공장 사장님, 이 동네 사람들한테 피해드렸으니까 세대별로 해서 다 피해 산정해서 보상하겠습니다 했으면 이미 보상이 끝났으면 이것은 피해본 것이 아니니까 위부효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가나 보상하지도 받지도 않는 것이 위부효과인데, 이처럼 피해주는 것이 부의부효과, 이익을 주는 것이 정의 위부효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위부효과의 개념을 설명하는 지문 중에서 틀리기 쉬운 말, 거래 당사자 들어가면 안 돼요. 의도라는 말 들어가도 안 돼요. 그리고 대가나 보상했다 그러면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없이 이익 주거나 손해 주는 것이 위부효과인데, 이익 주면 정의위부효과, 손해 주면 부의위부효과. 자, 그러면 이 위부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그리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먼저 생산 과정에서 부의부효과가 발생한다.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주거지 사람들한테 피해 줬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서 시장이 실패가 되는가를 봐요. 그러면 시멘트 공장에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주거지 사람들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공해 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게 되면 피해 주는 것이 없으면 위부효과 아니에요. 근데 피해 줬다는 것은 제대로 공해 방지 시설을, 생산 설비를 철저히 갖추지를 못했다는 것이거든. 그러면 그만큼 시멘트 공장에서 생산비를 더 늘린 거예요, 줄인 거예요? 줄인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 공장에서는 사적인 생산 비용, 이거 사적인 한계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단위당 생산비니까 그냥 사적 비용이라 해도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공해방지 시설하지 않았으니까 사회에서 판단하는 비용보다 그만큼 적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공장 폐수를 발생시켰다 그러면 이 공장 폐수는 정화를 누가 해야 돼? 사회에서 해야 돼요. 이거 안 했으니까 그만큼 뭐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한계 비용이라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그런 거 보세요. 자, 시멘트 공장에서 제대로 공해방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비를 사회에서 판단한 비용보다 적게 들였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가 적게 드니까 적절한 생산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만큼 적게 들어가니까 일단 생산량은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죠. 그래서 적정 생산량보다 과대 생산돼요. 그러면서 시장의 실패를 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소비 과정에서 부의 위부가 발생하는 경우 한번 볼까요? 가령 한 강실 내에 50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한 사람이 담배를 갖다가 한 가지를 뻑뻑 피웠대요. 그러면 담배를 소비하면서 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 강아지 사람들한테 피해 준 거 맞죠? 소비 과정에서 부의 위부가 발생했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 담배를 피는 사람이 이 동네 이 강의실 안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 줬으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맞아요. 경제 논리로 본다면.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만약에 한 명당 만약에 1,000원씩 갖다가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럼 50명이면 얼마예요? 5만 원이네. 5만 원을 갖다가 피해 보상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지 담배 한 가치값만 두고 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5만 원에다가 한 가치값 해서 비용해야 맞은데, 근데 이걸 보상하지 않고 지 담배값만 내고 피다 보니까 지 사적
편익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이만큼 지불해야 되는데 이걸 지불하지 않고 한 가지 값만 지불하고 그냥 피다 보니까 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훨씬 더 큰 것이거든요. 따라서 사적인 한계 편익이 사회적으로 판단한 편익보다 훨씬 더 커요. 왜? 사회에서는 이걸 다 보상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저만 그냥 한 가지 피면서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5만 원 비용 부담하고 피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피니까 그만큼 상대적 편익이 커지는 거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판단한 편익보다 개인의 편익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일단은 제재가 없으면 신나라 그러면서 과대 소비되면서 시장의 실패가 유발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생산 과정에서 정의부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과수원 농사를 짓는데 여기다 양봉장을 갖다 놨다. 양봉업자가. 그러면 과수원 농사를 지면서 농사를 여러 가지 꽃도 피우고 하고 비용 들어가면서 꽃 피우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양봉업자한테 이익 주는 거 맞죠? 해서 이익을 주는 생산 과정에서 주위에 이익을 주면 생산하네. 그러면 논리적으로 사유적 경제적으로 본다면 이 과수원 농사를 지면서 나무도 심고 거름도 하고 가꾸려면 이익은 얘랑 같이 보니까 얘하고 같이 부담해야 맞죠. 논리적으로 본다면. 근데 얘는 부담해야 안 해요. 않고 얘만 부담하거든. 하다 보니까 사적으로 판단한 비용이 사회적으로 판단한 비용보다 훨씬 더 커요. 사회적으로 판단할 때 전체로 봤을 때는 같이 부담해야 이것이 작아지는 것이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얘는 부담하지 않고 얘만 부담하니까 얘 개인의 비용이 훨씬 더 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없어? 없으니까 에이 안 신나라 그래서 과소 생산되면서 시장의 실패를 야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소비 과정에서 정의비가 발생한다. 가령 꽃을 누가 예쁜 여자분이 꽃을 하나 이렇게 들고 간다. 그죠? 그럼 꽃을 3만 원 주고 샀는데 3만 원 주고 꽃다발을 3만 원 주고 샀는데 쭉 가다 보면 주위에서 보면 어때요? 그 꽃 들고 가는 예쁜 여자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요? 아니면 기분이 더러워져요? 당연히 좋아지겠지. 주위에 이익 주는 거 맞네요. 자, 그러면 이익은 같이 나눠 가지니까 꽃값을 같이 부담해야 맞죠. 근데 다른 사람 부담해요? 안 해요? 않고 이 여자분만 부담한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자기만 다 부담하고 효익은 나눠 가지니까 개인이 갖는 편익은 그만큼 작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편익보다 사적인 편익이 훨씬 더 작아지는 거예요. 돈은 지가 다 내고 편익은 나눠 가는 것이니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것도 과소 소비되면서 시장의 실패가 야기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소비 과정에서 부의비가 발생하면 과대 생산, 과대 소비되면서 시장 실패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산 소비 과정에서 정의 유보가 발생하는 경우는 과소 생산, 과소 소비되면서 시장의 실패를 야기한다. 이게 딱 정리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이제 이렇게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하고 규제하는 거예요. 규제. 자, 시멘트 공장, 공해를 발생 시멘트 공장이 막 공해를 발생하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규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한테 이제 수질 조사하고 해서 공해 방지를 제대로 하도록 어때요? 시설을 강제해 버리는 거예요. 규제해서. 아니면 공해 발생에 대한 부담금을 부담시켜 버려요. 그러면 그만큼의 부담이 누구 부담으로 커져요? 그 공해 방지를 추가로 해야 되는 부담만큼을 생산자한테 부담시켜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유의부 비용만큼을 누구한테? 생산자한테 부담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가산되면서 사적 비용이 어때요? 그만큼 커지고 그러면서 사회적 비용과 같아질 때까지 이것이 커지면서 결국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같아지면서 적정 생산되고 이제 비용이 커지니까 과대 생산 것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적정 생산되면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생산 과정에서 정의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자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과수원 생산자가 지가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제대로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과소 생산되면서 시장이 실패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수원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그만큼의
보조금을 갖다가 지불해줘요. 보조금을. 그만큼을 비용을 그만큼 줄여주는 것이잖아요. 보조금 등을 지원하면서 외부 비용을 줄여주거든요. 그만큼 사적 비용이 작아지고 비용이 작아지니까 생산량이 더 늘어나면서 적정 생산, 사유적 비용 같을 때까지 그러면 그럴 때까지 사적 비용이 줄어들면서 왜냐하면 보조해 주니까 그러면서 비용이 줄어든 것만큼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과소 생산한 것이 적정 생산되면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보조를 통해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한다. 그래서 부의 효과는 어떻게 하고 규제하고 정의 효과는 보조함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수정할 수가 있다. 해서 요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데 요것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어디에 정리되어 있냐면 274페이지에 보시면 부의 의부효과하고 정의 의부효과 비교해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자, 이걸 이제 원리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쭉 설명드리는 것이고 이제 빨리 이제 그 하나하나 나오면 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암기하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암기하냐. 부의효과는 과대 생산, 과대 소비예요. 정의 효과는 과소 생산, 과소 소비예요. 암기는 부대, 정소. 발음을 좀 세게 하면 청소, 부대. 이렇게 암기하면 좋겠네. 청소, 부대. 이렇게 암기. 포인트. 이것만 해놓으면 나머지는 잘 적용돼요. 한번 볼까요? 부의 효과는 과대 생산돼요. 그럼 과대 생산되려면 잠깐 봐요. 모든 생산자는 생산비를 판단할 때는 사회가 판단하는 비용이 아닌 자기 사적 비용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적 생산자가 과대 생산된다는 것은 지 생산비가 많으니까 적으니까 그래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적으니까 과대 생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연결돼 버려요. 그게 암기 안 해도 이것만 암기하면 된다니까. 마찬가지 정의비 발생하는 과생산되죠. 그러면 생산자가 생산을 적게 하는 것은 지 비용이 많으니까 적으니까 해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많으니까 과소 생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그 소비 과정에서 부의가 발생한다. 그럼 과대 소비죠. 그러면 자, 지가 과대 소비하는 것은 지 편익이 크니까 작으니까 똑같은 비용으로 편익이 크니까 과대 소비하겠지. 그래서 자기 개인의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니까 과대 소비 딱 연결되잖아요. 이 연결되기 때문에 암기는 부대, 청소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하시면 다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부의 효과는 과대 생산, 과대되기 때문에 과대 소비되기 때문에 규제함으로써 시장 실패 수정하는 것이고 정의 효과는 과소 생산, 과소 소비되기 때문에 보조함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수정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74페이지 보시면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에서 정부의 시적 규제, 위부 비용의 내부화, 재산권 부여, 합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특히 이제 생산 과정에서 부의 위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해결책들. 첫 번째가 뭐 있습니까? 정부가 직접 규제한다. 이 말은 뭐냐면 주거지에 시민 통장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주거지에 처음부터 시민 통장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제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용도지역, 지구, 구역제. 이런 거를 통해서 직접 규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외부 비용의 내부화. 이 말은 뭐냐면 부의 생산 과정에서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기업들한테 환경오해에 대한 부담금을 마구마구 부과해. 세금을 중과한다든지 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만큼 생산비가 늘어나겠죠. 그 외부 비용만큼 얘한테 부담시키니까 외부 비용을 얘한테 내부화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부담되면서 사적 비용이 증가되고 그러면서 생산량이 줄면서 적정 생산되면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산권 부여. 이건 코즈라는 사람이 얘기해서 이것을 코즈의 정리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 주거지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이걸 환경권이라고 하는데 이 환경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부여해 줘버려요. 그러면 재산권으로 부여했을 때 시멘트 공장에 들어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동네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니까 환경권 침해가 재산권 침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 시멘트 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 그러면서 정부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기구 스스로가 소송 등을 통해서 주고받고 하면서 적정 생산, 적정 소비되게 하면서 시장의 실패 수정할 수가 있다.
이것이 재상근무예요. 이것을 누가 얘기했냐면 코즈가 얘기해서 코제 정리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합병은 피해를 주는 기업과 피해를 받는 기업이 합병하면 말 그대로 쌤쌤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내부화시켜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이것이 바로 합병. 이런 것들이 특히 생산 과정에서 부의 유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결하는 방안들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 형태 그리고 기능 확인했고, 그리고 특히 기능 중에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정부의 시장 개입의 경제적 기능인데, 시장의 실패가 발생했을 때 이걸 수정해서 개입한다 했을 때 시장의 실패 원인이 네 가지가 있다. 아까 다 설명드렸고, 특히 네 가지 중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시장에 실패하게 되는데, 특히 부의 외부 효과는 과대 생산, 과대 소비되면 시장이 실패이고, 정의 효과는 과소 생산, 과소 소비되면 시장이 실패이고, 따라서 부의비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규제하고, 정의비가 발생할 때는 보조함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수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생산 과정에서 부의 유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결하는 방안들이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부담금이나 세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서 외부 비용을 내부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환경권을 재산권을 부여해서 민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고, 마지막으로 합병 등을 통해서 외부 효과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다. 거기까지 딱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 필요성, 그리고 시장의 실패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들, 외부 효과까지 확인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토지정책에서 지역지구제 간단하게 확인하십니다. 자, 수고했습니다.